안녕하세요. 저는 삼랑대학 교육위원 유종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증산도의 진리 7장 세운공사 편에서 제1절 세운공사의 기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류는 우주일련에서 선천 여름철 말에서 후천 가을로 전환하는 하추 교역기, 이 대변혁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선천은 상극의 운으로 이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그 환경 속에서 인간 세상도 전쟁, 모순, 갈등의 운에서 돌아갔습니다. 1871년 인간으로 강세하신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께서는 이런 선천 상극의 운을 끝맺고 후천 가을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선천 세상 동안 원한으로 누적된 이 파괴적인 힘을 새 역사 창조의 동력원으로 승화시켜 후천 가을 성경 낙원 시대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축년 1901년부터 9년 동안 집행하신 천지공사입니다. 새 우주 신문명 건설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상제님께서는 원시 반본의 이념을 바탕으로 천상의 조화 정부를 건설하고 지운을 통일하시어 인간 역사의 대세를 크게 둘로 나누어 전개되게 하셨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제님께서는 인간 역사의 대세에서 이 사무친 원한을 품고 죽어간 역사상의 모든 원신을 이 세 차례 크게 굽이치는 대전쟁에 역사케 하여 이 세운, 즉 이 세계 정치 질서에 응기시키셨고요. 웅대한 이상과 어떤 이 정의감을 지녔지만 역적으로 몰려 죽어간 이 혁명가의 역시는 모두 도운에 붙여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운과 도운은 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긴밀하게 나란히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내일은 삼변성도니라, 삼천이라야 내일이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런 세운과 도운이 크게 세 단계 변화를 거치면서 전개되도록 하셨는데요. 그걸 삼변성도라 합니다. 삼변성도는 이 세계 역사의 질서가 세 번 굽이쳐서 선천 세상이 종결되고 가을철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삼변일까요? 태상 정도사님께서는 천지지리 삼원이라, 천지이치라 하는 것은 삼수로만 성립되는 것이지 삼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대우주 천체권 내의 만유 생명체라는 것은 다 음양이 조화가 되어 생겨난 것이다. 거길 떠나서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바로 삼수다. 그래서 삼변성도다. 이 세상 둥글어가는 울로도 삼변성도, 세운도 삼변, 또 내적으로 우리 도운도 삼변, 이 모든 변화하는 것은 세 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삼변은 이 본체와 작용을 모두 얘기할 때는 생장, 염장이라고 하고요. 이 작용만 얘기할 때는 생장성 또는 본중말이라고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또한 이 선천 역사의 난법을 정리하고 묵은 기운을 떨쳐내는데 이 100년을 한 도수로 보셨습니다. 풍류주세 백년진이라, 상제님의 이 무국대도, 이 진리의 정신으로 선천 상극의 묵은 기운을 다 씻어낸다. 여기서 이 풍류주는 우리 동방 배달민족의 이 신교 문화가 부활하여 상제님의 이 천명을 성취하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이 상제님의 무국대도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 모든 난법을 청산하고 선천 역사를 매듭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선천 말대의 해원 시간이 지나면 후천세계 개막을 알리는 이 개벽의 시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백수는 천지 변화의 근원수로 상제님 어천하신 후 약 100여 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상제님은
이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준비 기간으로 최대 분열수인 또 81수를 쓰셨는데요. 그것은 지난 1901년에서 이 1981년도에 이 진리책, 증산도의 진리책이 발간됨으로써 상제님의 무국대도가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72도는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뒤 이 72년간은 진리 면모를 모르고 이 난법이 날뛰게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진리책이 나온 뒤 11년 만에 도전 초판이 나왔고요. 그 뒤 11년 뒤에 또 도전 이 개정판이 출간된 건 이 11성도의 또 원리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세계 역사의 울로를 정하신 이 세운공사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운공사는 인간 역사의 세상의 울로, 곧 지구촌 이 역사의 운명을 정하신 이 상제님의 세계 정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이 역사 울로에서 여기서 이제 역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다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이 세운공사에 따라 서양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이 지구촌의 힘의 질서가 100년의 시간 동안 3번 굽이치면서 이 동서간의 균형을 이루고 마침내 신교의 종주국인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후 결성된 이 국제연맹, 2차 세계대전 이후 조직된 이 국제연합은 바로 이 과도기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페이지 505페이지를 보시면요. 앞으로 후천 가을 개벽이라는 지구촌 문명의 대전환 과정에서 천상의 우주 조화 정부가 신인 합일로 인간 역사의 완전한 모습으로 이 조직 체계로 자리 잡아 세계 일가 통일 문명을 열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운공사의 역사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세기 말은 서구 열강들에 의해 이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던 때였습니다. 서세 동점이라고 하는데요. 서양의 세력이 동양으로 점점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 서양은 15세기 말 지리상의 대발견 이후 19세기 들어 이 산업혁명 성공으로 시장 개척과 자원 확보를 위해 동양으로 손을 뻗쳤습니다. 영국은 중국과 이 전쟁을 일으켰고 러시아도 동방으로 이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세계사의 당시 흐름에 이 소외된 조선은 제국주의 침입을 제어하기엔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는 열강들의 이 각축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이제 동양의 형세가 누란과 같이 위급함으로 내가 붙들지 않으면 영원히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507페이지를 보시면 이 천지공사의 과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서양 제국주의 기운을 꺾고 가을 우주의 이 통일 문명을 개창할 인류 시원 역사의 이 주인공을 바로 이 동방 땅에 내는 과정, 이것이 천지공사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세기 후반 조선의 이제 내적 대내외 이 정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이 조선은 중국의 속국을 자처하며 쇄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이 명성 황후는 시아버지인 홍성 대원군을 정계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하고 바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 조선의 문호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조약은 일본에 의해 강요당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 뒤 이모년 1882년 조선에서는요,
구식군대 차별로 이 군란이 일어나고 그 뒤 2년 뒤에 또 이 급진 개화파에 의한 정변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군대를 파견한 이 청은 조선의 내정 간섭을 더욱 강화를 이렇게 하게 됐고 약 10년 동안 조선의 속국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바로 이 조선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맺으려 했는데요. 바로 영국이 이런 러시아에 맞서 일본과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최수우는 동세를 맡았고 나는 정세를 맡았나니 전명숙의 동은 곧 천하의 난을 동케 하였느니라. 최수우는 내 세상이 올 것을 알렸고 김일부는 내 세상이 오는 이치를 밝혔으며 전명숙은 내 세상의 앞길을 열었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동학혁명이 이 천하의 난을 동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1860년에 상제님의 이 천명을 받아 창조된 동학은 불과 한 세대 만에 민족의 삶 속에서 이 민족의 새로운 희망으로 세력화되어 나타났습니다. 바로 1894년 고부군수 이 조병갑의 약정과 이 토색질에 분노한 많은 이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바로 이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이 동학군이 봉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보국 안민, 제폭 구민, 이 부패한 국가와 나라의 정치를 바로 세우자는 기치하에 크게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당시 이 동학군이 승승장구를 하자 바로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게 됨으로써 일본도 조선의 군대를 급파하게 되었고 이후 이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아주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이 청나라에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일전쟁은 중국 중심의 정치 질서에 종지부를 찍고 동아시아의 이 세력 판도를 아주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후 이 동아시아에서 촉발된 이 국제 정치 질서의 급변은 마침내 세계 대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갑오 동학혁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동학군과 농민 60만 명이 일어난 새 세상을 연료했던 사회운동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학운동은 작게는 동북아의 역사 질서를 판가름짓는 이 청일전쟁, 또 나아가서 10년 뒤에 러일전쟁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조선은 비록 패망당했지만 지구촌 역사의 질서를 이 동북아의 역사 대전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서 개벽의 역사를 여는 이 변혁의 역사 대세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갑오 동학혁명은 지구촌 민중들에게 자유와 평등, 새 역사에 대한 그런 갈망, 그 희망을 불붙인 위대한 민중 봉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후천개벽의 이 개혁 정치를 외친 바로 이 동학혁명은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되어 세계 정치의 새 질서를 여는 근현대 역사의 아주 진정한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이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이 고종 황제는 친미 인사를 이렇게 등용을 해서 새 내각을 구성하고 바로 반일 정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갔는데요. 바로 일본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정치 이런 낭인들을 앞세워 가지고 다 아시다시피 이 황후를 시해하고 정권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1895년 10월에 있었던 을미사변입니다. 당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 고종은 러시아 공사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 파천을 단행했는데요. 1897년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고치고 개혁을 추진하면서 바로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고종은
상제님의 계시를 받아 황구단을 세우고 천자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망국의 과정에서 황제로 즉위를 한 것인데요. 고종은 국호를 대한, 연호를 광무라 선언하고 대한제국이 자주국이고 천자국임을 만천하에 선포하였습니다. 이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 러시아와 치열하게 대립하던 일본은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따라 일러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는데요.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이 작업에 들어갔고 바로 을사늑약을 강제로 이제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 511페이지를 잠시 보면요. 자, 대한제국은 일제에 의해 망했지만 상제님의 세운공사의 천명에 따라 장차 이 지구촌에 태고시대 광명문화의 원주인인 동북아의 한민족을 중심으로 세계 일가 통일 문명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결국 망했지만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에 의해서 동북아의 한민족을 중심으로 앞으로 세계 일가 통일 문명이 열리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세운공사의 결론, 세계 일가 통일 문명 건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이 이 의도하시는 후천 5만 년 이 상생의 이 조화낙원 세상은 한민족이 중심이 돼서 개창하는 세계 일가, 나아가 우주 일가를 이루는 이 통일 문명입니다. 지금은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 도수 섭리에 따라 남법 해원의 그런 과도기를 거치면서 이 새 기틀이 열리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원한이 맺히고 쌓여 3계의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고의 원신과 이 역신이 인간에게부터 뿌리 깊은 그런 원한을 풀어가는 해원의 시간이자 바로 이 후천의 세계 통일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상제님께서는 이 불평등한 이 선천 세상을 바로잡아 통일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냐면요. 세계 만국 제왕의 기운을 이렇게 걷어버리는 바로 세계 일가 통일정권 공사를 보셨습니다. 이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하신 상제님께서는 전 세계를 통일하여 후천의 가을 세상을 여시기 위해 바로 이 땅에 황극신을 불러오는 공사를 보셨는데요. 본래 이 한 뿌리에서 갈려 나온 이 세계 문명이 이제 시원을 맞아 돌아가는 이 개벽기를 맞아 다시 한 집안으로 통일되는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말씀하신 이 황극신의 문제, 또 이 천국 광서제에게 응기되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순, 중국의 요순 임금의 그 국가경영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게 홍범구주인데요. 고대 이 중국이 무너지던 바로 순임금 때 9년 홍수시 이 단군 왕검이 부르태자를 우에게 보내 금간 옥첩을 전했는데요. 그 속에는 치수의 이런 요결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이 천자의 도, 또 이 당시 이 동방 고조선의 정치 제도 및 여러 가지 문화가 이렇게 수록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9가지의 큰 법도, 바로 홍범구주입니다. 바로 이 홍범구주의 5번째가 바로 황극사상입니다. 황극은 나라의 이제 임금님을 말하는데요. 하늘도, 땅도, 인간도 전부 임금님이 이제 주인입니다. 그만큼 천자의 이 자리가 지엄하기 때문에 이 천자의 역할, 천자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엄청나가지고 이제 천하에 미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모든 인간의 삶과 죽음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황극은 천하지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황극으로부터
이 천자 사상이 나온 건데요. 사실 세상 만사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이 신이 들어 이루어집니다. 이 황극신은 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제왕에게 응기된 신인데요. 황극은 우주가 이 변화하는 또 작용의 중심이며 인사적으로는 이 세상 역사의 중심에서 천하를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자를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또한 이 황극신이 이 천국 광서제에 응기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걸 이제 옮겨와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 청조 말에 이 서태후가 권력을 잡기 위해 바로 친아들 동치제를 죽음으로 몰았던 아주 권력의 화신이었죠. 그리고 자기 여동생의 4살 아들을 바로 그 광서제죠. 이 광서제로 삼아가지고 반세기 동안 섭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1908년 그 이후에 1908년 광서제가 이제 죽고 이제 서태후도 세상을 떠났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이 후천 통일 문명 시대를 여시기 위해 바로 그 신명을 부르는 공사를 보심에 따라 광서제가 갑자기 그런 죽음을 맞았습니다. 자, 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의 푸이가 광서제를 계승했지만 청은 이미 몰락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뒤 1911년 이 손문이 주도한 신의 혁명이 일어났고요. 1912년에 동아시아 최초 공화체제인 중화민국이 이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18세기 이 유럽에서 조짐을 보였던 이런 군주 정치가 이제 붕괴가 되고 그것이 이제 지구촌에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민주주의가 왕정을 이렇게 대신하면서 역사의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제국주의 침탈과 함께 바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황하 문명을 중심으로 이 고대 문화를 개창한 동아시아 역사의 종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진시황이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황제라 칭한 다음에 이 천자문화권, 즉 황극을 정립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태산 그 정상 도교사원 벽화사 근처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요. 자기 동네라 천자문화의 근원이 동방에서 왔다. 그러니까 사실 이 동방 천자의 종주권을 계승한 천자문화의 본 고향은 바로 이 동방 한민족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상제님을 대행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는 천자문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천자문화가 쭉 내려오다가 고려 25세 바로 충렬왕 때에 이르러 천자국을 양도하고 바로 이 당시 그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전락하면서 그때부터 이 황제라는 호칭이 이제 왕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건국된 이 조선은 사대주의를 근본으로 한 왕정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이제 패망의 위기에 이제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런 마지막 과정에서 바로 상제님의 천명을 받은 이 고종이 황궁호를 세우고 천제를 올린 뒤에 대한제국으로 바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황제로 등극함으로써 바로 우리 본래 천자국의 위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1897년부터 앞에 설명한 그 황극신의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태고 시절부터 삼신 상제님을 섬겨온 우리 한민족의 9,000년 역사의 실체와 인류 원형 문화의 비밀을 모두 간직한 책이 바로 이 동방의 시원 역사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는 상제님을 받드는 이 천자 문화의 원주인이 한민족, 이 동방의 이 배달, 동이족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515페이지를 보시면 상제님께서는
소중화가 장차 대중화로 바뀌어 이 대국의 칭호가 조선으로 옮겨오게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동방 한민족이 천자문화의 종주권을 회복하고 후천 가을 문명의 도주국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옛 조선이 쓰던 이 대국의 칭호, 바로 대한, 그러니까 이 대한도 원시반본의 그런 섭리로 위해서 조선으로 넘어오게 하시고 한민족으로 하여금 앞으로 세계를 구원하고 통일하는 그런 기초를 다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제3장 세운공사로 펼쳐지는 역사의 대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통일 문명이 나오는 과도기로 이런 과도기 역사로 바로 후천 문명의 토대가 되는 이 복록과 이 수명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은 바로 동방 배달국 염제 신농씨인데요. 약 5,200년 전 분으로 의학과 경농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상제님께서는 이 신농씨가 온갖 풀을 맛보아 의학을 짓고 농사짓는 법과 백곡을 정함으로써 온 천하가 그 큰 은혜를 입었다고 밝혀주셨는데요. 이 염제 신농은 이 동방 배달국 제8대 안부련 환웅 천황 때 바로 군병 감독관인 이 아버지 소전이 강수에서 살았는데 성씨를 강씨로 그래서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인류 최초의 성씨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풍씨인데 없어지고 본래 뿌리가 되는 성씨가 강씨인데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이 원시 반본하는 가을 문화 시대를 맞아 인류의 시원성인 이 바로 신농씨의 강씨성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의학과 농사의 아버지인 이 신농씨는 전 인류에게 이 수명과 이 복록의 길을 바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시장 문화 있잖아요. 시장을 열어가지고 물건을 교역하게 하면서 자본주의의 토대, 그런 시장 문화를 최초로 개척한 분이시다. 아주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데 이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거죠. 자, 상제님께서는 또한 이 천상 신도 세계에서 근대 문명의 발전을 선도해 이 후천 문명의 토대를 마련하고 인류에게 이 복록과 수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또 한 인물에 대해서 밝혀주셨는데요. 바로 그분이 이 카톨릭 예수회 출신의 마테오 리치 신부님입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그가 죽은 뒤에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돌아가서 다시 천국을 건설하려 하였나니 이로부터 지하신이 천상에 올라가 모든 기묘한 법을 받아내려 사람에게 아름귀를 열어주어 세상의 모든 학술과 정교한 기계를 발명케 하여 천국의 모형을 본떴나니 이것이 바로 현대의 문명이라. 서양의 문명 이기는 천상 문명을 본받은 것이니라. 참 이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리의 비밀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현대 문명의 실체, 현대 문명이 발전하게 된 그 이 신도적 비의를 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리치 신부님은 신명세계의 장벽을 무너뜨려 동서 문명을 개방하고 지구촌 문명을 바로 이상적인 바로 이 천국 문명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에서는 이런 과학 혁명과 함께 산업 혁명이 일어났고 이를 토대로 하여 등장한 이 제국주의가 해외로 시장을 개척하면서 바로 이 지구촌의 자본주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는데요.
근데 상제님께서는 바로 이 근대 문명에 대한 한계를, 패단을 다음과 같이 또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명은 다만 물질과 사리에만 정통하였을 뿐이요, 도리어 인류의 교만과 잠포를 길러내어 천지를 흔들며 자연을 정복하려는 기세로 모든 죄악을 꺼림없이 범행하니 신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천도와 인사가 도수를 어긴지라. 그러니까 이 물질과 사리에만 정통하였을 뿐 교만과 잠포를 길러내어 이 신도의 권위가 떨어졌다.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 잘 이렇게 묘사한 사진인데요. 자본주의는 빵들이 줄을 서서 그 사람의 선택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 사회주의는 빵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이 개인의 그런 욕구, 욕망을 채워주는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 이 자본주의는 아주 근대 역사의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의 집중, 또 투기 이런 걸 조장하면서 바로 이 우리가 이게 겪고 있는 이런 빈부격차, 계층 간의 갈등을 확대하는 그런 모순과 부조리를 낳았습니다. 사실 100년 전에 슈팽글러가 서구의 몰락을 말했듯이 서구 가치의 이 붕괴는 이미 사실 예정된 코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서구 사회에서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장점을 취해 인류의 어떤 이상 세계를 향한 또 제3의 길을 열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 지구촌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고요. 바로 이 욕망과 어떤 탐욕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이 선천 상극 문화의 그런 모순과 갈등이 축적돼 가지고 이 세상을 분열과 이 대결의 극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사실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바로 당분간 이 자본주의, 이 경제의 녹주를 서양에 두고서 앞으로 세계를 먹여 살린다고 하셨는데요. 자, 말씀을 보면 지금 조선신명을 서양으로 보내면 나중에 배에 실려 있는 화물표를 따라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제주 기운을 서양에다 두노니 후일에 서양으로부터 재물을 보급받으리라. 자, 인류는 자본주의 시장 체제 하에 서로 경쟁하고 더 좋은 이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렇게 이루어 왔습니다. 근데 20세기 이제 후반에는 제3의 물결이라는 이제 정보화 사회가 열리게 됨으로써 사실 뭐 지금도 지구촌의 모든 일을 안방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초연결 시대, 초지능 시대가 열려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상 역사가 100년 전에 상제님께서 기획하신 이 천지공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세계는 지금 인류의 이 가을 문화, 이 상생의 후천, 이 성경, 그 문명이 열리는 문턱까지 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페이지 518페이지를 보면요. 이 상제님께서 공사 보신 이 복록소 도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상제님께서는 당분간 복록을 서양에 두셨지만요, 인류에게 녹주를 분배하는 바로 이 복록 대권의 심장부 조직이 장차 개벽과 함께 이 복록소 도수에 따라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 이후 흘러온 어떻게 보면 그런 100년의 세월의 역사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가장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모든 이 병의 근원은 천지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구촌의 온갖 재앙은
바로 이 생명의 큰 부모인 천지 자체가 병들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병들고 땅도 병들었다. 이것은 모든 문제, 지구촌 모든 문제의 실체, 근원을 볼 수 있는 아주 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천지병을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근대 문명이 인간의 그런 생존 환경의 바탕인 하늘 땅을 또 병들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병든 천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바로 이런 앞으로는 이 천지 변화의 이 큰 틀, 이 변화의 정신을 제대로 알아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천지, 하늘과 땅 하면 이 동서양의 이 천지를 바라보는 인식이 좀 다른데요. 하늘과 땅은 이 서양에서 이렇게 주창하는 것처럼 뭐 신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창조했다, 빚었다. 그러니까 천지도 하나의 피조물이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이 바로 만물, 모든 만물 생명의 근원이고 만물을 만들어내는 바로 실제적인 살아있는 조물주라고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만물이 비롯된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모든 녹을 내려주는 존재가 바로 천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만물의 이 정신과 또 물리적인 이런 생명을 낳아주는 영적 그 조화의 아주 근원인 바로 살아있는 성령 그 자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동양의 천지관인데요. 자, 그럼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이 녹을 쓰고 생산하고 공유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인간은 천지의 꿈과 대이상을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뭐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이라 말씀도 하셨는데요. 성경신을 다해 이 천지와 한마음이 될 때 바로 후천의 이 개인의 복록과 수명이 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뜻과 목적에 부합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오는 후천 가을 우주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상생의 문명을 설계하시고 이 천지병을 치유하신 바로 이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를 제대로 들여다봄으로써 앞으로 열리는 이 후천 가을 우주의 이 상생의 그런 통일 문명이 열리는 그런 역사의 그런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끝으로 이 4장 세운공사의 기틀이 되는 바로 오선육이 이 바둑판과 세 차례 이 씨름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이 병든 하늘과 이 땅, 또 인간과 이 신도 세계를 바로 개벽하시기 위해 동방의 이 조선 땅에 강세하신 상제님께서는 이 구원의 법방을 이 판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둑판이다, 씨름판이다, 이 판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520페이지 중간을 보면, 자, 이 판은 열린 공간으로서 마당이자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사건의 바탕이 된다. 넓게는 인간 삶의 과정과 역사의 전개 과정도 포함하고 좁게는 일이 벌어지는 그 자리, 그런 일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상황, 이걸 이제 모두 상징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그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 당신의 도를 또 판밖에 남모르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요. 판 안에 드는 법으로 일을 꾸미려면 세상에 들켜서 저해를 받는다. 그래서 이 판밖에 남모르는 법으로 일을 꾸미는 것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판밖에 남모르는 법은 선천의 한계를 넘어선 사실 창세 이래 이 천지에 등장한 적이 없는 이 새로운 후천의 새 진리 법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판박에 남모르는 법으로 바로 이 천지 조화의 기틀을 짜셨는데요.
자, 지구촌 이 세계 신질서의 큰 기틀을 짜신 상제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천지의 판을 짜러 회문산에 들어가노라. 현하 대세를 오선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리.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주인은 어느 편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하고 다만 손님 대접만 맡았나니 연사에 큰 흠이 없어 손님 받는 예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니라. 바둑을 마치고 판이 해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상제님께서는 내가 이제 천지의 판을 짠다 하셨는데요. 또 다른 말씀 보면 이때는 선천의 운은 다 가고 후천의 운이 닥쳐오므로 이제는 모름지기 새 판을 짜야 되는 때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이 세운공사의 기틀을 바로 오선위기 바둑판 도수로 판을 짜셨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 살펴본 대로 상제님께서는 이 지구의 혈자리, 바로 이 한반도에 바로 이 순창 회문산의 그 오선위기의 지기가 발동해서 이 세계 정치 질서가 새롭게 열리도록 바로 이 천지의 판을 짜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선위기란 5 신선이 둘러싸서 바둑을 두는 형국을 말합니다. 그럼 왜 5일까요? 이 우주는 오수에 의해 돌아갑니다. 실제 사수로 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잡아 돌리는 바로 이 중앙의 오토죠. 그럼 왜 상제님께서는 바둑판 공사를 보신 것일까요? 이 바둑판 공사에 의해 이 지구촌 새 역사가 전개되어 나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좀 놀랍고도 슬픈 그런 역사적인 비화가 담겨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인류 역사에서 그 원한의 뿌리를 밝혀주셨는데요. 바로 원한 그 역사의 머리가 되는 단주를 해원시킴으로써 그동안 쌓이고 맺힌 이런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모두 끌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단주로 하여금 천자와 같이 그 울로를 주재하게 해서 단주의 원한도 풀러주고 그 뒤로 맺힌 선천 원한의 그런 마디와 고가 다 이렇게 좀 풀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단주는 어떤 분일까요? 이 단주는 본래 요임금의 아들인데요. 이 동방족, 동방 한민족과 당시 서방 이 중국 한족을 대통합해가지고 대동세계를 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이 단주는. 근데 이 무력 통일을 좋아했던 요임금은 왕위를요, 순을 사위로 삼아서 그 재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상제님께서는 요의 아들 단주가 불초하였다는 말이 반만 년이나 전에 내려오니 망고의 원한 가운데 단주의 원한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삶의 진실이 왜곡되는 것만큼 원한의 가장 그 큰 뿌리가 되지 않는 게 없겠죠. 그런 말씀인데요. 당시 요임금은 단주에게 바둑판을 주면서 그냥 바둑이나 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은 이제 당효가 창시를 했는데 단주에게 이렇게 전수가 됐는데요. 그래서 단주의 해원은 바로 이 오선 위기로부터 비롯되나니 천하의 대운이 이로부터 열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둑판이 한반도가 사실 바둑판인데요. 바둑판은 좀 재밌는 게 가로 세로 19, 그걸 곱하면은 몇이 나오죠? 바로 후천 이 가을 우주 이 정역수인 360수 원리로 해가지고 361이 되는데, 여기 참 오묘한 것은 태상 종도사님께서 밝혀주신 건데요. 당시 이 조선 시대에는 360고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도읍이 되는 한양
형성되면서 그 1년 나라 살림을 바로 하루에 그 한 고울의 세금으로 이렇게 돌렸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한반도 자체가 바둑판이라 할 수 있는데, 또한 한반도는 이 간토스의 그 우주 섭리에 따라서 이 선천의 이 마지막 최후의 대결을 벌이는 또 이 천지의 또 바둑판으로 그런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가로 세로가 아까 19줄이라고 했는데 그걸 더하면 또 38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8은 한반도의 중심을 또 지나는 38 도선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섯 신선은 바둑판의 주인인 조선과 이 손님으로서 바둑 게임에 참여하는 바로 이 조선 주변의 그 4대 강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둑판인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4대 강국이 패권 다툼을 이렇게 벌이면서 지구촌 정치 질서의 대세를 형성해 가도록 판을 짜신 것입니다. 사실 상제님 이 세운공사로 볼 때 이 한반도에 대한 역사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의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이 세계사에 대한 해석 역시 사실은 진리 중심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구촌 4대 강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제님께서는 후천의 새 역사의 문을 여는 바로 이 오선위기의 바둑판 도수가 삼변 성도의 원리에 따라 세 차례의 바둑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또한 천하의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자, 세운공사는요, 공간적으로는 바둑판인데요, 또 시간적으로는 씨름판 공사를 통해서 세 차례 전개가 되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이 씨름은 아주 그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정서가 깃든 그런 민속 놀이인데요. 상제님이 제세하셨던 당시만 해도요, 어떤 그런 난장이 이렇게 서면 의례 씨름판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아이들이 겨루는 애기판, 또 중반에는 장년들이 겨루는 총각판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상씨름판에는 이 상투를 둔 어른들이 겨루어 최종 승자를 결정짓는데요. 특히 상씨름은 또 이 소를 상품으로 걸고 최후 일전을 벌이는데, 바로 상제님께서는 이런 당시의 그런 고유한 풍속을 이 천지공사에 끌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지만, 이 세운공사의 애기판 씨름은 일러 전쟁과 1차 세계대전으로 전개가 되었고요. 총각판 씨름은 중일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역사 속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씨름은 남쪽 상투쟁이와 북쪽 상투쟁이가 이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힘을 겨루는 바로 이 한국 전쟁과 앞으로 벌어질 이 제3차 세계, 이 상씨름은 세계 상씨름이다 하신 말씀처럼 지금도 진행 중이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문제를 이 38선에 메워두신 거죠. 이 전 세계의 문제를, 운명을. 그러면 상제님께서는 왜 이렇게 전쟁의 문제를 전쟁으로서 이걸 풀 수밖에 없었을까요? 전쟁 도수는 선천 세상에 쌓여온 온갖 그런 원과 한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큰 화를 작은 화로 막아 다스리기 위해 단계적으로 원한의 그런 살기를 해소하고자 하신 건데요. 결국 이것은 이제 상제님께서 인류를 많이 건지시기 위해 조율하신 아주 최선의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상씨름은 상투를 튼 주인끼리 벌이는 싸움이지만, 사실 그 내면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선천 역사 속에서의 모든 전쟁을 끝막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제 이 상씨름으로 이 가을 대개벽을 맞아
인류 문명사의 모든 그런 원한과 고통, 어떤 모순, 비극 이거를 완전히 일소하는 그런 의미의 전쟁이자 아주 최후의 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씨름판은 이 조선의 38선의 씨름판 때는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벌이리라 하신 말씀처럼 지구촌 동서양 이 문화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아주 세계 상씨름이며 이 천지 질서가 이 분열에서 이게 통일로 돌아서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뭐 다른 말씀으로 이제 천지 전쟁이다. 또 개벽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씨름 전쟁을 제대로 인식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이 삶의 향방은 물론 이 한반도의 갈등과 분단의 역사, 나아가 이 동서양의 근현대사를 보는 안목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끝으로 이상으로 세운공사의 기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운과 도운은 오늘은 세운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긴밀하게 나란히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운의 결론은 사실 도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그 지구촌 신질서를 짜신 상제님 그 말씀을 살펴봤는데 상제님께서 바로 그 오선위기 도수를 보실 때 바둑을 마치고 판이 해치면 이 판과 바둑은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느니라 하셨는데요. 바로 여기 주인이란 인류 시원의 종주이자 후천 세상을 여는 바로 주체민족인 우리 한민족을 말하는데 우리 한민족이 이제 전면 등장을 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는 선천 역사를 종결짓고 후천 새 세상을 여는 바로 도운의 참 주인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운의 울로에 대해서는 뒤에 8장에서 자세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